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6월 모의평가 때 만났었는데요.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야, 한 달이 완전 순삭이네요. 오늘 7월 학년평가 보면서 촉촉하게 이제 비도 내리고 차분하게 문제 잘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문제만 잘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결과도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어땠는지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한번 분석해 봐야죠. 우리 만점을 위해서 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지들 준비되셨나요? 문항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앞으로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름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세워지도록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번은 윤리학의 분류에 관련된 거잖아요. 두 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리학의 탐구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둘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중에 갑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윤리학은 옳음, 그름 등과 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밝히는 거, 그리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 그래서 논리적인 분석하는 것을 탐구 목표로 삼아야 돼. 야, 요 정도면 우리 그냥 탁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죠. 아, 요거 메타윤리학이다. 요거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잘 체크했을 거예요. 좋습니다. 시작 좋았어요. 그러면은 1번은 뭐라 그럴까? 윤리학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여기서 필기 하나 하고 가죠.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위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야, 당위적인 성격을 띠면 윤리학 중에서도 뭐? 규범윤리학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더 읽어봐야 되겠죠.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를 위한 도덕 원칙의 제시를 탐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실천이나 행위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토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 즉, 실천적인 윤리학 이전에 이론적인 원리나 윤리학을 찾아내는 이런 이론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바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 윤리학 여기까지도 잘 찾았죠? 좋습니다. 그럼 1번 선택지 갈게요. 갑. 윤리학은 사회 관습을 경험과학적으로 서술해야 해. 갑이? 아니, 갑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지금 일단 관습, 풍습에 대해서 경험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서술하거나 기술하면서 경험과학적인 서술을 하다 보니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 이 윤리학은 무엇일까요? 기술윤리학이죠. 그래서 1번 선택지는 메타윤리학으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 쓰기 전에 이건 기술윤리학을 말하고 있어서 메타윤리학으로 맞지 않아 라고 바로 빼줄 수 있었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갑. 윤리학은 도덕명제 분석보다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메타윤리학일까요? 이론윤리학일까요? 그렇죠. 이론윤리학의 성격이 더 강해요. 그래서 메타윤리학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또 틀렸네요. 그럼 3번 을.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해. 선택지 읽으면서 아마 이런 말이 줄어든 것 같아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의 여부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거, 검증하는 거 이런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 같죠? 그러면 이 핵심 과제는 이론윤리학이 아니라 어디? 그렇지. 메타윤리학이 바로 요걸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과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3번은 이론윤리학이 아니라 메타윤리학에 가까운 진술이기 때문에 을에 맞지 않네요. 빼줍니다. 자, 그러면 화면 바꿔서 4번으로 이제 가보죠. 자, 4번 갑니다.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편 규범을 제시해야 해. 자, 보세요.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은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의 원칙을 제시하니까 보편 규범과 원리가 그 근거가 되어줄 수 있겠죠. 아하, 그러면 4번이 이론규범 윤리학에 아주 잘 어울리는 선택지네. 그럼 4번 동그라미 하고 갈까요?
그럼 5번 가보죠. 갑과 을 함께 엮었는데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해 라고 했어요. 아까 1번 선택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기술 윤리학도 객관적인 서술을 하면서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는 있어요. 그런데 메타 윤리학도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하죠.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탐구를 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이론 윤리학은요.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당위적인 성격 갖고 있잖아요. 도덕 판단을 하죠. 시비선하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고 매우 가치 개입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을에게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특히나 을에게 맞지 않고 이걸 한번 그래도 정리해보고 가보면 갑의 경우에는 과학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이러한 윤리학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갑이고 을의 경우에는 가치 판단을 토대로 해서 도덕 이론을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실천 문제에 적용하려고는 하겠죠. 그건 특히나 실천 규범 윤리학의 과제일 것이고 그런 연결선상에서 이론 윤리학까지 복습해주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수능에도 1번에 또 이거 나오겠죠. 우리 틀리지 않고 득점할 자신 이번에 생겼죠. 좋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2번 갑니다. 다음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상가가 2번에 나와줘서 나 좀 쉽게 풀었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나 이거 안 본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도 혹은 나 이거 기출문제에서 봤던 것 같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요.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행정 및 경제체계와 생활세계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담론과 소통을 활성화해야 해 라는 이 문장에서 이 담론과 소통을 강조하는 사상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재도전 하는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서 이 사람을 많이 봤고요. 지금 현역인 친구들은 맨 뒷단원 소통과 윤리에서 이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버마스입니다. 이름 적어놓고 가볼게요.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는 이거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구나 라는 거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선택지랑 연결될 수 있는 진위 판단 요소가 되는 그래도 중요한 단서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체크해보고 갈까요? 이를 위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나 권력 등의 억압, 이것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자유로워야 되고요. 자신의 주장은 물론 개인의 바람이나 욕구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 내 바람, 내 욕구까지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선생님, 공적 담론을 해야 되는데 나의 욕구를 자유롭게 얘기한다는 건 너무 방해되지 않을까요? 그건 자신의 생각일 수 있고요. 하버마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의 장에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 문장. 또한 타인의 주장이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돼요. 그래서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떠한 강요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로운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연결시켜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꽤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버마스를 이론상으로 크게 정리한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럼 1번 선택지부터 가볼게요. 담론을 통한 합의의 과정보다 담론의 결과를 중시해야 돼 라고 했는데요. 담론의 결과에서 그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요. 이 합의의 과정이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론장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담론과 소통을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해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X. 두 번째, 각자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때 이상적인 담론이 가능하다. 이 담론장에 왔어요. 어머 여러분, 저는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제 생각은 100%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런다면 이게 담론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좀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한 것도 같고요.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상태가 돼야 서로 소통과 담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오류 가능성을 수용하고 의사소통해야죠.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그럼 3번. 담론의 결론은
토론보다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도출해야 한다. 어우, 민주주의면 뭐 이거 다수결이지 라고 그냥 자신의 상식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담론이나 소통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토론, 담론의 절차, 과정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손 들어봐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고 하는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3번도 맞지 않아요. 그럼 4번째, 공적 현안에 대한 시민의 문제 제기는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 자꾸 문제 제기하면은 사회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다 같이 통합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하버마스 입장에서 보자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발전적인 소통,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그럼 맞는 건 뭐예요? 5번인데요.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담론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진실한,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될 수 있는 언어로 이러한 것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담론의 절차를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버마스 입장에서 5번이 맞고요. 나머지 4가지의 내용을 기본적인 하버마스 입장에서도 풀 수 있고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소통과 윤리에서 하버마스. 맨 끝에 있는 단원이 2번으로 나왔네요. 자, 그럼 3번 고 갑니다. 가벨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가 인간은 이라고 시작했는데 키워드 팍 보이잖아요? 소명. 야, 요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거의 반사적으로 직업 소명설인가 보다 라고 느낌이 올 텐데 짚어보죠. 인간은 방탕하기에 신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고 신은 인간에게 고유한 생활 양식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지정하고 인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2번 반복되고 신이 2번 나왔어요. 근대의 그리스도교 윤리, 그중에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이야기하는 직업 소명설이죠. 발문에서 사상가라고 묻고 있으니까 우리 칼뱅이라고 정리하고 가면 되겠는데요. 그럼 1번 가죠. 인간은 노동으로 자연을 변화시켜요.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자연을 변화시켜요. 창조적으로 자연을 변화시키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자아실현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번의 첫 문장은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진정한 노동의 의미예요. 진정한 노동의 의미. 그런데 그야말로 이 그런데 다음이 반전이에요. 원래 노동이라는 건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 지금 뭐예요? 매뉴팩처죠. 매뉴팩처 우리 집 분업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 문제 풀 때 분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쏙 중요한 판단 요소로 나오니까 이 분업화가 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자가 위와 같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해요. 노동이.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에 노동자가 예속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즉 살아있는 노동을 죽은 노동이 지배하는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자본주의 매뉴팩처 사회, 매뉴팩처의 생산 구조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크스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었던 매뉴팩처, 프롤레타리아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르크스 색깔은 좀 죽이면서도 요 사람에 관련된 이론적인 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좀 수준이 높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 난도가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소스를 갖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2를 갖고 1번 선택지부터 가볼게요. 1갑, 부의 축적을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야, 요런 거 미리 말하면요. 1번, 2번에 관련된 거는 칼뱅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 훈련이 됐는데요. 그래도 혹시 조금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신의 소명을 받아서 근면성실하게 노동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직업적인 성공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신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현세적인 어떤 지표로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축복이 되는 거죠. 왜 그런 축복이 있는데 왜 너 근면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이렇게 나태하고 태만하니? 그게 더 죄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근대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게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야,
내가 돈을 계속 모으는 건 말이야. 이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야. 이 관점이라는 건데 아닌 거 알겠죠?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 뭐겠어요? 굳이 말하자면 신이 주신 부르심과 명령에 응답해서 내가 근면 성실하게 노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네요. 그럼 두 번째, 직업은 신이 내린 명령이므로 여기까지 딱 맞죠? 귀천의 구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죠. 야, 너는 이런 것을 하도록 해라. 이런 것을 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어. 그럼 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성실하게 노동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웃사회 봉사하고 이 사이에 귀천이 뭐가 있을 수 있나? 라는 것이 칼뱅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2번이 맞아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 짚어보자. 3번. 건전한 경쟁을 통한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건전한 경쟁과 생산수단의 사유화 나왔는데요. 이게 마르크스가 지향하는 방향과는 상당히 역행한다는 거 아시죠? 마르크스가 생각했을 때에는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공유. 네, 요 상태가 이상적인 공산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 공유가 된 공산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네요. 4번. 자본가와 노동가가 협력해서 노동소외를 극복해야 된다. 아, 고급 언어 나왔다. 노동소외. 마르크스의 이 제시문을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노동소외라고 바로 정리가 한 끝으로 딱 돼버리죠. 그만큼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노동소외를 극복하고 인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르 계급이 협력, 굉장히 단어 좋아 보이죠. 마르크스 생각은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이 아니고 프롤레타르 계급이 단합해서 그러니까 투쟁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론 그 폭력적인 혁명론도 이야기하긴 하지만 투쟁을 통해서 요 공산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협력한다라고 하는 말이 마르크스에게 오답지로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마르크스는 다시 한번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단합. 그걸 통해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 계급 자체를 전복시키고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적어보죠. 계급 없애야 되고요. 사유재산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소멸된 상태. 그게 바로 위에서 말하고 있는 공산사회죠.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가랑 협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빼주고요. 딱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 협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르크스가 자기 자신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사회주의자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러요. 거기 뭐 생스몽, 프리에, 오원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거나 혹은 자본가들이 그들에게 어떤 그 장을 만들어줘서 협력을 해줄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들과는 다른 노선과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그냥 부드럽게 읽힐 수 있지만 마르크스와는 다른 노선이에요. 그걸 빼줘야 됩니다. 그럼 5번 갈게요. 갑과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동분업을 확대해야 된다. 땡이죠. 노동분업 때문에 을이 이야기한 게 노동소외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분업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특히나 을에게 맞지 않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5번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정답 2번인 거 정리됐고요. 잘 풀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둘의 뭐 공통점으로 생계수단 이상의 그런 노동의 가치, 본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점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조금만 더 풀어두면 좋겠다라는 바람, 숙제 드립니다. 4번 갑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런 문제 우리 좀 가볍게 보기도 하잖아요. 안락사 같은 요런 주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나 괜찮아 생각하고 이제 좀 스킵하기도 했었는데 어마무시 3점이야. 3점으로 토론의 핵심 쟁점인 거야. 그럼 뭐야, 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개념이 이거 노배 상태인데 이 문제 못 푸나? 전혀 그렇지 않아. 다만 토론의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문항 형식이 꼭 나오고 있다는 것과 이런 문제 풀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좀 익혀놨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득점을 했겠죠. 자,
딱 그야말로 저 핵심만 얘기하면요.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O 혹은 X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면 핵심 쟁점이 아니고요. 한 사람은 O, 한 사람은 X라고 나오는 대답, 질문이어야만 돼요. 자, 그걸 찾는 거고요. 갑과 을이 대화를 2번 반복해요.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요 갑과 을의 서두만 읽은 다음에 선택지부터 한번 가봤어요. 그 방법을 한번 볼게요. 갑 시작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자발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됩니다. 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1번이 동의합니다. 예요. 그러면 자발적인 안락사를 동의합니다. 예요. 자발적인 안락사를 동의한다. 그렇다면 선택지 한번 보세요. 1번. 환자는 존엄한 존재이므로 안락사의 시행을 금지해야 되는가? 지금 사실 제시문에서 소극적인 안락사까지만이냐 적극적인 안락사까지냐 토론이 더 진행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 다 안락사를 허용해야 합니다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안락사의 시행을 금지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두 사람 다 노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 한번 가볼게요. 3번에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고 말했어요. 인간답게 죽을 권리,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자신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보장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3번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5번째, 환자가 동의한다면 죄송해요. 4번째, 안락사를 위한 연명치료 중단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했어요. 이것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런 안락사를 위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니? 라고 한다면 1번이요. 연명치료 중단으로 한정해서 해야 돼. 그랬더니 갑번이 아니야. 그 이상의 것도 그 이외의 것도 인정해야 돼 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락사를 논의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소극적인 안락사나 혹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둘 다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동안 3가지 선택지를 빼낸 거예요. 이것들은 두 사람 다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핵심 쟁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읽어보면 됩니다. 단지 연명치료 중단으로 한정해야 하며 환자와 그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을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찬성하긴 하는데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 내까지만이야. 그리고 그 방법이 자연스럽게 죽음이 오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봐라는 거죠. 그러면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단어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기까지만. 반면에 을은 갑은 아니에요. 불치병 환자에게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고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다면 연명치료 중단 이외의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 방법이 적극적인 안락사 문제로 가겠죠. 그래서 을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는 건 동의하지만 약물주의과 같은 방법으로, 즉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죠.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살인행위와 같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해서 딱 이 지점에서 두 사람 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5번째 선택지처럼 인위적인 생명 단축 행위, 즉 연명치료 중단 이외에 인위적인, 즉 약물주의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 사람은 찬성하고 한 사람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갑과 을이 각각 OX를 하는 선택지는 5번. 요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평가원에서도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주제는 어렵지 않은 소재로, 하지만 문항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자칫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해두기. 그럼 이제 5번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가 문제 풀고 분석하면서 와, 예술과 윤리 좋다, 맞춰야지. 야, 근데 3점이다. 요거 맞추면은 3점이에요. 갑번 갑니다. 예술의 목적은 예술이 나타내고 있는 예술을 나타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다. 예술의 목적은 예술을 나타내고 예술가는 숨기는 것. 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찾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예술적이거나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잘 썼거나 못 썼다. 단지 그뿐이다.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잘 썼다 못 썼다 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사상가가 누구지? 이 예술가가 누군가? 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발문 자체가 가불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가불 사상가가 아니라 가불의 입장 정도, 포지션만 딱 정해주면 되죠. 요거는 순수 예술주의적 관점에서 풀어내면 되죠. 그래서 신미주의라고 적고 문제 풀게요. 반면에 을은요. 예술은 작가의 비판 정신이 작품에 반영된 것이고 이것이 청중에게 정서적으로 전달되는 체계야. 갑하고 느낌 다르네. 갑의 경우에는 예술가를 숨기는 거라고 했는데 을은 그 예술가 혹은 작가의 비판 정신이 거기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청중한테 연결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미각의 만족감이 결코 음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듯이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류 최고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인류 최고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덕주의하고 문학을 풀면 되겠네요. 그럼 갑니다. 기억 갑. 예술은 오직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갑의 입장과 맞아떨어지죠? 그럼 기억 들어가고 니은번 을.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해야 된다. 을이 아니죠.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에는 사회 참여론적인 관점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보다는 자율성이야 라고 하는 게 을에는 맞지 않아. 그래서 니은번 빼고 디귿번 을. 예술은 이성적 인식을 타인과 감정으로 교류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의 비판 정신이 청중에게 정서적으로 전달된대요. 이 말 자체가 디귿의 문장과 그대로 연결되죠? 그렇다면 디귿은 맞아. 그럼 리을. 예술가는 윤리적인 공감을 발휘해서 미적 표현을 해야 해. 이건 을에게는 맞겠다. 근데 갑은 틀리죠. 윤리적인 공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갑번 빼주는 거죠. 그렇다면 리을번은 두 사람을 포함하는 선택지가 될 수 없으니까 리을 빼줬을 때 기억하고 디귿만 들어간 선택지 1번. 이렇게 해서 우리 3점 득점. 기분 좋죠? 오케이. 그럼 이제 6번 고 갑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까 안락사 문제에서 생명과 윤리 단원에서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또 하나 나왔어요. 배아 이야기예요. 갑번. 배아는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녔으므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야 해. 그래서 배아복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잠재적인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야. 물건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도구적이거나 수단적인 관점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배아복제, 인간 배아복제 이야기했죠. 배아복제를 금지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너 어떻게 선택지 하나 해결하고 가도 될까요? 여기 기억 갑. 미래의 인격체가 될 배아라고 위에서 얘기한 거. 인간, 잠재적 인간, 인간이 될 가능성이라고 배아를 딱 정리 그대로 되죠? 그래서 그 배아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돼. 물건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도구 수단적인 방법으로 보면 안 돼라고 하는 기억 선택지가 많네. 그래서 기억 일단 동그라미. 오케이. 그럼 니은번 갑. 배와 인간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동등하게 지닌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제시문의 텍스트 그대로만 읽어주면 배아는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녀서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인간과 배아는 모두 도덕적 지위를 동등하게 갖는다라는 이 선택지가 맞죠. 그래서 니은까지 맞아요. 그럼 이제 디귿을 가야 됩니다. 을. 제시문으로 가보죠. 남녀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생긴 배아는 존엄한 생명체야. 하지만 복제된 배아는 인공물에 불과해서 난치병 치료에 활용할 수가 있어. 따라서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해. 자,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되는데 단 한계는 있어. 자연스럽게 생긴 배아에 대해서는 존엄한 생명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디귿번을 가볼게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생물학적 조작을 금지해야 된다.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제된 배아 이야기를 하면서 난치병 치료에 활용하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물학적인 조작을 금지하라라고 연결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확실히 빼냈죠? 그래서 디귿 빼내줘야 되고 리을번
갑과 을을 함께 갔을 때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일단 을번에서 남녀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생긴 배아는 존엄한 생명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세포 덩어리를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을에게서 그대로 연결되죠. 그렇다면 갑은 어때요? 갑 자체가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갑은요, 배아 자체에 대해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봐줘야 된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배아라면, 복제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배아라면 더더군다나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 입장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리을번까지 들어가줘야 되네. 기역, 니은, 리을 들어간 4번 뽑아주기. 오케이. 이것도 잘 풀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7번을 가야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와, 3점이야. 또 3점짜리 또 나왔어. 갑을 보니까 많이 봤어요. 사람을 섬길 줄 모르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며 삶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어진 자가 삶을 구하고자 인을 해치는 경우는 없고 죽음으로써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어. 자, 요 얘기는 공자의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을 때 야,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고 만약에 귀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선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이어지는 거고 삶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이 현세에서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즉 인을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자까지 짚고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그럼 이제 1번 갑니다. 저는 이런 제시문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누구지? 이렇게 풀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봐요. 이거 오랜만에 나왔다. 지인. 외워두세요 라고 했죠. 성인, 신인, 지인, 진인, 천인. 외워두세요. 이거 도가의 키워드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저 지인을 잡은 친구들은 최소한 이게 도가인 거 잘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읽어보니까 그 지인은 말이에요. 그 이상적인 인간은 신묘하게도 구름을 타고 해와 달을 부리면서 이 세상 밖에서 논인대요. 이게 그 도가의 장자의 책을 읽으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구만리 상공을 나르기 위해서 큰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만리 상공 확 오르는 대붕 이야기처럼 뭔가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런 대륙적인 스케일이 보이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장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장자에게서 이렇게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세상 밖에서 논의는 그런 경지의 그런 인간들은 삶과 죽음도 그를 변하게 할 수 없고 이롭고 해로운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 도와 자연의 수준에서 보는 이런 이상적인 인간들은 인간사회의 규범적인 기준, 인간사회의 질서에 따라서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쁨, 슬픔이라고 하는 분별을 뛰어넘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억 선택지부터 가보겠습니다. 현세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단 개념을 동원해봐. 아니지. 현세의 삶이 더 중요해. 죽음 이후의 삶보다. 현세의 삶에서, 현세에서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을 개념 동원하면 틀렸다는 것도 알 것이고 위에서 이야기하면서 야, 삶을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아? 라고 하는 이 문장만 조금 유추해보면 현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현세주의라고까지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기억번은 확실히 빼줘야 돼요. 자신 있나요? 자신 있죠? 그렇다면 빼고 가죠. 그럼 니은번. 생사에 대한 분별심으로 삶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 제가 이거 쓴 이유가 있죠? 생사에 대한 분별심으로부터 초월해야 되는 거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괜찮은데 분별로부터 초월해야 돼요. 니은 빼야 되는 거 맞죠? 자신 있죠? 좋아요. 그럼 니은도 빼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정답인 걸 확인만 하고 3점을 얻읍시다. 디귿번. 외물의 구속에서 벗어나 도와 하나가 되어야 해.
도와 하나가 됩니다. 도화가 하나가 되는 순간,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간 나의 기준이나 주관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심, 차별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도와 하나가 되고 세상의 만물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물의 구속, 외적인 조건들, 내 외부의 어떤 다른 대상들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도와 그 무의 자연의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리을번.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과다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야 해. 육아나 도가나 이렇게 좀 지향하는 바가 좀 사뭇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거,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고 수용하는 관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거 괜찮죠? 그래서 리을번 동그라미. 그래서 리을번이 만약에 여기서 매력적인 오답지의 세팅으로 기역, 니은, 디귿이 조합됐다면 또 의외의 한 끝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역, 니은이 화끈하게 재어져 있기 때문에 리을번을 여러분들이 쉽게 맞아 하고 넘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갑과 육아와 도가를 공통점으로 물어보는 게 의외로 싱거운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또 고민하게 되는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류의 공통점도 잘 챙겨받으면 좋겠어요. 그 디귿하고 리을 들어간 5번 정답. 오케이. 그럼 8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이네요. 야, 이거는 3점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나왔어. 갑번을 보니까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순간 누구? 갈퉁입니다. 갈퉁이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폭력은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은 정치와 경제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착취, 문화적인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는 모든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인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해. 적극적인 평화 상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될 거예요. 1번. 국가 간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 이거 정말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나라들이 세계 연맹을 맺죠. 여기 연방체제란 말 나왔으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되고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회 조건들에 국한돼야 해. 제시문에 들어가서 고마운데 이거 선택지로도 나온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칸트입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 자, 1번부터 가보죠. 갑. 물리적인 폭력의 종식은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야, 이 개념 동원해야지.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폭력 영역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것은 기본적인 상태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상태고 적극적인 평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종식은 우리 개념 쓸까요? 소극적인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 기본에다가 적극적인 평화가 되려면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거에다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까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이 없다고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X. 2번 갑. 인간 안보에서 국가 안보 차원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야. 자, 국가 안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이 평화의 개념으로 거론되었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평화. 그래서 구조적 폭력, 문화적인 폭력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된 그런 상태를 진정한 평화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 안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2번은 그 순서가 잘못돼서 틀려요. 3번 을. 자발적인 합병 절차를 거쳐서 범국가적인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 범국가적 정부라고 이렇게 딱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딱 오답이네. 그죠? 보세요. 공화 정체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독립적인 주권을 소유한 상태로 세계 연맹, 연방체제만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들인 거죠. 그들이 연맹만 맺은 상태죠. 근데 여기는요. 합병 절차를 거쳐가지고 범국가적인 정부를 구성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가 아니고 더 상위의 정부로 통합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말하고 있는 이런 연방체제와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리죠.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새로워요. 좋은 아이디어. 틀려요. 자, 그럼 4번.
각국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국제연맹의 법적 질서를 따라야 된다. 와, 맞지. 심지어 상비군을 즉각 완전히 조만간 완전히 폐지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연맹의 법 질서를 따르라. 그것이 세계의 평화를 맺는 방법이 되겠죠. 4번이 정답. 그럼 5번. 내전 중인 국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외부 개입이 정당하다. 야, 특히나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외부의 개입, 즉 그 내정에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외부 개입을 한다. 요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5번 갑과 을 엮어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어때요? 요 정도는 우리 꼭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9월과 수능에도 요 추세가 이어지겠죠. 응? 그럼 9번 가볼까요? 이분 오랜만에 봐요. 생활과율이 처음 생기고 이분 계속 나오다가 또 한동안 안 나오시다가 그래도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분이라 우리 한번 짚어는 보고 갔었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리 프롬. 이런 거 여러분들이 딱 대학 가가지고 책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아로 새기고 실전에 적용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 수능 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것에 대한 오해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행위 자체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생동감이 생겨난대요. 또한 사랑은 상대방을 알고자 하고 그에게 몰입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미성숙하대요. 사랑하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남는 것. 그게 더 성숙한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리 프롬에게서 많은 부분의 텍스트가 나왔지만 또 이 부분을 두고 보니까 선택지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1번부터 가볼게요. 사랑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 그의 요구에 응답한다. 이건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랑 잘 연결되지 않나요? 2번. 상대방의 정신적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위에서 얘기한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예요. 3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거. 요거는 뭐 잘 나오는 5단 패턴이기도 했지만 위에서 그런 베이스를 깔아준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건데 내가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자칫 뭔가를 포기한다거나 희생한다거나 뭔가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오히려 줌으로써 내가 생동감이 넘치는 건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그럼 4번 갑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구속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지배하고자 하는 거 미성숙한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은요. 요 마지막 문장과 그대로 매치가 돼요. 상대방과 하나가 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 재심은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남는 거. 동일한 맥락이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틀린 거 3번. 정리 잘 됐죠? 자, 요게 이번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생명과 윤리 단원에 사랑과 성이라는 소재가 들어가요. 그중에 여기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럼 10번 갑니다. 가불병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야, 요거는 뭐 내가 수능에 만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꼭 정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분배정이라는 건 알겠죠? 제시문이 비교적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주니까 짚고 가봅시다. 대신 그 제시문의 중요한 부분이 선택지로 연결될 수 있으니 체크하면서 갑번. 분배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동등한 사람들 간의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을 때 정의로워. 그래서 비례적인 것이 곧 정의로운 것이야. 자, 그럼 이분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비례적인 것인데요. 이 비례적인 것은 쓰고 갑시다.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 두 번째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 야, 여기까지 가면 이제 정답 나오는데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을 따르는 게 분배정의.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을 따르는 건 뭐? 이건 교정적 정의.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1번 갑니다. 분배는 개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를 때 정의롭다. 공정한 조건이 뭘 말하는 걸까 보면 그 공정한 조건을 따라서 나온 원칙이 있는데 차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특히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대요. 말해 뭐해. 롤스 선생님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럼 병번 갑니다. 분배가 정의로울 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것. 그래서 소유권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노직이에요. 소유물의 분배의 정의는 역사적이다. 역사성의 원리까지 얘기했으니 노직, 문제 없네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노직 쓰고 순서도 풀어볼까요? 이 문제 한 끗 있었죠. 고민한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롤스에게서. 그 롤스에 고민했던 부분을 잘 풀어낸 친구들은 이걸 맞춘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거 어떻게까지 복습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요. 일단 기억번 갑니다. A. 분배 정의는 산술적 비례를 따를 때 실현될 수 있는가? 이거 우리 간단하게 X 합시다. 이거 지금 지우면서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산술적 비례를 따를 때 실현하는 정의는 뭐예요? 교정적 정의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맞지 않으므로 기억은 일단 아웃입니다. 그럼 니은번.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경제적인 불평등은 허용되는가? 라고 롤스와 노직의 갈림길에 있어요. 자, 요 정도는 우리 훈련 많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3단계로 얘기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노직 모두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불평등 있을 수 있다고 보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세 사람 다 예스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 유의미한 정답과 오답지 만들어낼 때 중요한 건 롤스의 경우에는요. 정의의 원칙이 그 축차적인 원리에 따라서 서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부여받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누군가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들이 우선 이익을 얻어요. 단 그러지 못한 다른 구성원들,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제도나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도 그것에 의해 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뿐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들 모두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되는데 롤스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노직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니은번은 이 두 사람의 갈림길에 매우 중요한 선택지이고 기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면 그래도 좀 그래 나 이거 좀 본 것 같아 하고 풀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게 조금 새로웠다라고 한다면 이거 중요하니까 이번 참에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디귿번 갑니다. 난 이게 한 끗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고민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서 재산 소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의롭냐. 이거를 자칫 보면 맞아. 롤스 선생님이 이야기한 정의로운 사회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그래서 복지를 구현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복지를 위해서 재분배 정책도 일어나고 하니 재산 소유에 대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라고 디귿을 동그라미로 하는 순간 이 선택지의 구성에 이 디귿이 미리 말할게요. 니은 리을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요 사이에서 삐끗하는 딱 너무너무 매력적인 구성이에요. 다시 가보면 디귿번은 X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꼭 기억하세요. 재산을 소유하는 자유는요. 기본권적 자유입니다. 기본권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 중에 제1원칙입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 중에서 제1원칙, 우선하는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 원칙이라고 해서 기본권적인 자유에 대해서 평등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기본권적인 자유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기본권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 종교, 인신의 자유, 인신,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적인 자유로서 평등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유재산,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는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경우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2016년도에 선택지 중에 이걸 하나 찾아왔어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냐? 이거 너무 많이 봤죠? 롤스한테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아니, 기본권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우리 엄청 학습했잖아요. 그 말을 바꾼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최소 수혜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본권적인 자유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재산 소유의 자유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 틀렸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은, 디귿, 리을 들어가 있는 이 선택지에서 디귿번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성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니은, 리라고 니은, 디귿, 리 중에 요거 빼준 5번으로 갔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선택지 리을번 갑니다. 취득의 과정의 부당한 사적 소유는 교정의 대상이 되는가? 노직 선생님한테 이걸 예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죠? 취득 이전 그 과정이 정당했으면 괜찮아. 역사적인 원리에 의해서 따져봤을 때 정당하면 괜찮은데 그때 부정했다면 교정의 대상이 돼. 요거 노직에게서 맞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리을번 동그라미인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지금 다 빼고 기억 들어간 거 지금 빼내고 니은, 리을,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디귿까지 빼낸 선택지를 골라야 되니까 3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한 끝이 되는 디귿 선택지의 이론을 설명해 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평가 문항으로까지 복습을 해보겠다. 그러면 20학년도 지난 수능이에요. 수능에 10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거기 선택지 2번에 보면은 사유재산권은 정의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선택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따끈따끈한 기출문제였는데 혹시 가볍게 본 친구들, 혹시 기억이 안 난 친구들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맨날 문제만 보고 약간 덕후처럼 막 쫓아다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 보니까 인천 문제, 그러니까 인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게 2018학년도에 7월 인천교육청 문제죠. 12번 문제를 한번 찾아서 복습해봐요. 그러면 똑같은 세팅이다. 사상과도 똑같고 요 선택지만 조금 달라진 거야. 그래서 나 요 세 사람의 조합 좋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어. 그러면 2년 전으로 컴백해보면 요 문제가 다시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 두 개 숙제. 자, 많이 설명 많이 했다. 그럼 이제 11번으로 빨리 갈게요. 11번 또 중요한 거네. 별표를 그냥 남겨둬야 되겠다. 또 3점짜리야. 자, 그러면 갑과 을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또 나오셨어. 1번 롤스 선생님. 불리한 조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있다면, 즉 고통받는 사회가 있다면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만민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거야. 만민법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롤스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갑번은 누굴까? 절대빈곤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어떤 것에 희생되지 않는 한 그를 도와야 돼. 싱어의 제시문이죠. 굉장히 많이 노출된 제시문인데 전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이 더 화끈하게 명확해서 좋았어요. 그 행위는 인종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분은 물리적인 거리나 국적을 초월한다는 거죠. 비용 대비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것을 통해 나오는 성과를 따져보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걸 이 한 문장이 너무 잘 알려주지 않아요? 참 매력적인 제시문이다. 자, 싱어 맞죠? 그럼 1번부터 갑니다. 1갑. 원조는 인류의 쾌락을 증진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다. 일단 두 분의 공통점은 원조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의무라고 보는 거. 공통점이죠. 그럼 갑 선생님은 일단 당연히 맞을 것이고 인류의 쾌락을 증진해. 쾌락을 증진한다라고 하는 건 쾌락과 행복과 이익을 증진한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맞는 진술이야. 1번 동그라미. 두 번째 갑.
원조의 대상을 최대선의 산출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돼. 맞지? 최대선의 산출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류의 쾌락 증진, 그리고 위에서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용 대비 가장 큰 성과. 그렇다면 2번도 싱어를 아주 잘 정리해 준 문장이야. 그럼 세 번째, 원조는 수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가 정치적 자율성을 이룰 때까지만 지속된다. 맞죠?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이행되는 것까지만 돕는 거예요. 이행됐는데 아직 빈곤해. 그래도 차단점, 컷오프 포인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상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주의죠. 그러면 3번도 맞다. 4번, 원조의 목표는 국가 간 복지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롤스 선생님은 내가 이야기하는 원조는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원조예요.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국가 간의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거, 이건 전혀 아니다. 이게 롤스 선생님 정확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롤스 선생님에게서 오답으로 잘 나와요. 요 문항에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서의 정답, 그러니까 X 것이다, 틀리다 라고 해주고 이거 정답 체크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선택지가 다들 너무 중요하네. 그럼 5번, 갑과 을을 함께 갔을 때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당위적 차원에서 이행돼야 돼. 이거 체크하자.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 의무랑 5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위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죠? 똑같은 이야기고, 자선은 누구? 노직. 요 정도 복습했으면 뭐. 자, 11번 해외 원조였었고 중요하고 여전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복습해 두시길 바래요. 자, 그럼 12번 갑니다. 갑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 문제 풀면서도 이게 또 3점이야. 과학기술과 윤리에서 말하자면 과학자의 책임 중에 왜 우리가 간단히 말할 때 내적 책임, 외적 책임 이야기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3점짜리 나왔다? 이거 득점해줘야죠. 갑을 보니까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과학자의 책임은 윤리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내는 것에 있으며 연구 결과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실제 사용자에게 있다. 그럼 이거는요, 내적 책임이라고 정리를 해볼까요? 용어를 간단하게. 좋아요. 그러면 1번. 과학자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 그 결과의 응용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자, 요거는요, 연구 대상 설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발견과 활용의 맥락 혹은 활용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활용의 과정에서 가치관이 반영되거나 사회나 혹은 기업에 가치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이 과정에서는 가치관이 개입된다. 과학자의 책임은 연구 과정에서 날조 또는 변조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즉 연구 윤리를 지키는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인류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외적 책임까지 가겠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딱 이제 촉 오죠? 조심해야 될 건 둘 다 연구 윤리를 지키는 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1번 갑니다. 과학자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위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결과 활용에 대해서 책임은 과학자에게 없어. 사용자에게 있어.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 2번 갑니다. 갑.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도덕 규범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돼요. 보면요,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 딱 손이 가 있네요. 윤리적인 연구 과정, 즉 연구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위조, 날조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연구 과정에서 도덕 규범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연구 윤리만큼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적 책임 얘기하는 거는 뭔가 윤리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연구 과정에서 도덕적 규범의 제약, 이것도 벗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걸로 정답입니다. 그럼 3번 갑니다. 과학자는 가치 판단을 토대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떠한 주제를 연구할까? 이걸 발견할 때, 선정할 때 과학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기업이나 사회나 국가의 가치도 개입되게 된다는 거죠. 그 지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고요. 4번, 과학자는 기술의 응용 결과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 1번은 외적 책임까지 가고 있으니까 결과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까지도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5번,
전 이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과학자는 이론을 검증할 때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돼. 이론을 검증해요. 내가 지금 연구한 이 내용이 정말 과학적인 진리로서 판단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라는 검증을 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정당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화의 과정에서는 주관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발견과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음을 또 인정하는 부분,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5번은 두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내적인 윤리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연구 윤리를 지키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고 그 과학적인 진리를 정당화시키거나 검증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이건 당연히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요게 3점이에요. 자, 그럼 13번 갑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인 특징은 항상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가 이번에도 나왔네요. 가번을 보니까 통일 비용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 이질화된 남북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지속적인 조사 부담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 경쟁력이 하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에 나는 통일 비용으로 인한 손실은 한시적인 현상이야. 통일로 인해서 민족의 일체감이 드높아져서 문화적 변형을 이룰 수 있고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있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문제는 항상 가에 비해 나, 이렇게 나의 입장을 찾아가 보니 X축, 통일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함을 긍정하는 정도 나 높죠. Y축, 통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실익 증가를 강조하는 정도 나 높죠. G축, 통일 비용의 투자적 성격보다 소모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정도는 가가 높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낮겠죠. 그래서 X축과 Y축은 높으면서 G축이 낮은 것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정답은 요 미음번이 되겠죠. 요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통일 문제가 이렇게라도 한 문제쯤은 나올 법하죠. 그럼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요 문제 정도가 말하자면 새 교육과정 요소가 반영된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에 동양사상이 들어갔잖아요. 그 관점을 요 문제 상황에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적용해서 풀어내는 건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그 대단한 일단은 항상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여기에 주로 서양 윤리, 그 기존의 그 윤리들이 나오다가 이제 동양 사상이 들어갔다. 요거 정도가 이제 새로운 소재일 수 있다는 거죠. 딱 보면 느낌 오지 않나? 불교는 특유의 그 불교 단어와 그 지향점이 딱 느껴지죠. 존재가 조건이 돼서 태어남이 생기게 되고 태어남이 조건이 돼서 늙음과 죽음, 근심과 탕색,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생겨나. 또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연결되었어. 그래서 인과 연에 대해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존재와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깔끔히 지우고 한 단어 써봅시다.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어. 모든 결과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불교라는 거는 뭐 지금 이렇게 불교 쓰는 건 큰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너무 잘 알 거고, 인연생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상호 의존한다.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쵸?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존재, 불변하는 존재,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존재 없다. 세상의 모든 건 변해요. 그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또 하나 뭐 어떻게 서로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타불이, 나와 나 아닌 것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돼. 특히나 생명 있는 존재들은 불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모두 평등해. 그러니 그러한 점에서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요 얘기예요. 자, 이거 일단 적었죠? 제 얘기도 머릿속에 넣었죠? 지금 이게 선택지의 다 판단 근거예요. 1번부터 가볼게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평등함을 인식해서 판단하세요. 아, 문제상황 안 읽었다. 문제상황. A는 평소 음료수를 사서 마실 때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다. 그런데 TV에서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해양동물의 모습을 보고 친환경 컵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근데 이거 보면서 되게 공감했잖아요. 제가 아침에 한 7시 반, 8시쯤에 학교 출근하고 나면 아,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편의점에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1+1 음료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가 플라스틱 2병이야. 거기에다가 산뜻한 하루를 위해서 그 얼음이 들어가 있는 그 컵 있어요. 그것도 하나 사. 거기다 빨대를 꽂아. 야, 그러면 총 4가지의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하루에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달만 돼도 엄청나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와, 미세 플라스틱 막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것도 뉴스를 봤거든요. 와, 플라스틱을 안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 문제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 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평등해. 그러니까 그 평등한 생명체들을 내가 존중해주고 말하자면 그들의 고통에 연민의 그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선생님 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왜 평등해요?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불성을 갖고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깨달음의 근거,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모두 불성이 있어요. 그 점에서 평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이 맞아요. 그리고 2번째, 만물은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고려하세요. 이거 상호 의존. 그대로 연결되죠? 동그라미. 3번째, 인간과 동물은 모두 불변의 실체임을 자각해서 행동하세요. 땡! 불변은 없어요. 실체도 없어요. 모두 다 변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고요. 요거는 윤사 영역에서도 불교에서 꼭 물어보게 되는 내용 요소예요. 기억해 두세요. 4번 갑니다. 자비심을 발휘해서 자신만 편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편리하고 말지만 깔끔한 하루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동물, 생명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야. 그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게 바로 자비심이에요. 그럼 맞는 이야기죠. 5번째, 인간으로 인해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역시 잘 풀었죠? 그래서 맞지 않는 거는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불교에 관련된 것까지 갔고요. 잘 메모하고 기억하고 혹시 다음 시험 그래봐야 10월에 학력평가, 9월 모평, 10월 학평, 그리고 10월 수능이네. 와, 그때 혹시 나오면 꼭 문제 맞춥시다. 15번 갈게요. 이거 중요한 문제네. 사형 얘기 나왔죠? 교정적 정인데 가법.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서 살인법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해서 가하는 형벌이야. 그래서 그 비례에 가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고 일종의 정언명령으로서 비례적인 동등성을 맞춰줘야 돼. 보복법으로서 이걸 얘기하는 사람, 동일성의 원리. 누구? 칸트. 잘 풀었죠? 그러면 1번. 사형은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자기 보존에 이바지한다. 사회계약 이야기했고요. 자기 보존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인데 여기서 우리는 베카리아 아니면 루소일 것이다 라는 범주를 살짝 잡겠죠. 양다리 살짝 뒀다가 2번째 문장에서 확실히 한 다리를 걷어줘야 돼. 사회 구성원들의 신체와 모든 힘은 공동의 것이야. 그럼 꼭 일반의지 얘기 나오죠. 일반의지의 최고 감독 아래 있다. 요건 정확히 루소야. 그럼 병번. 사형은 범죄 억제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어.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은 주는데 범죄 억제에서는 강도보단 지속성이야. 그럼 세련되게 이거 감췄네요. 종신노역형이라는 단어는 감췄죠? 그 부분까지는 안 넣었죠? 그래서 이건 베카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교정적 정의에다가 심지어 요 구도야. 벤다이오그램으로까지 가야 돼요. 칸트, 루소, 베카리아. 자, 갑니다. 칸트, 루소, 그리고 베카리아. 이렇게 가보죠. 기억번 A. 사형은 살인을 저지른 자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야. 이건 정말 칸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매우 중요하죠. 살인자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야. 매우 중요하고요. 이건 정말 셋 중에 갑만 들어가요. 칸트만 들어가죠. 니은번.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 세 사람의 조합을 보면 사형을 찬성하고 공권력으로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서 즉 국가가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건
칸트하고 루소의 경우는 그렇지만 베카리아만은 그렇다고 보지 않는 사람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병만의 입장이에요. 기계적으로 갑을 병에서 삐를 을로 읽을지 모르겠는데 꼭 병만의 입장으로 얘가 맞죠. 그럼 세 번째, 형벌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정당화가 가능하다. 나 이거 되게 매력적으로 봤는데 자칫 혹시 여러분도 고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형벌이라는 게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당화가 가능한 게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정언 명령으로서 보복의 원리로서 정당성이 가능하고요. 을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하죠. 병번의 경우에는 그 형벌이라고 썼죠. 사형이라고 안 썼잖아요.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정당화가 가능하다. 공리주의적.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형벌을 통해서 이런 범죄 예방 효과 같은 것이 있다면 정당화 가능하다. 이건 세 사람 모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이 아니고 갑을 병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D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저 지긋을 딱 빼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릴번이 관건이네요. 형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거야. 칸트도 맞지 않나? 응당한 보복을 해서 구성원을 보호하는 거 맞지 않나?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소하고 베카리아는 기본 베이스에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공통 베이스가 있으니까 구성원을 보호하는 거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칸트의 경우에는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가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동등한 보복의 원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다른 류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칸트는 빼줘야 돼요. 갑을 빼줘야 돼. 그래서 갑을 병의 공통 입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리을번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들어간 거 골라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하고 4번 중에 고민했다. 그러면 1번을 딱 골라줘야 3점 깔끔하게 득점. 자, 실수하지 말고 잘 정리해두기. 뭐 또 나오겠죠. 16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19 별표를 지우지 말아야 되겠다. 시민불복종.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여전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불복종에서 꼭 나오는 분이 또 이분이야. 지금 세 번째 나오셨어요. 이분이. 롤스 선생님입니다. 제시문 보면 딱 알죠. 다수의 정의감을 근거로 해서 정부 정책의 부정의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에 비해서 1번은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길 수가 없고 법에 대한 존경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입장이죠. 선택지 바로가 돼 있는데요. 1번 갑. 시민 불복종 여부는 법의 부정의한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 선택 너무 좋지. 왜 그래?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부정의한 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이나 그런 절차가 있기 어려우니까 그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부정의한 법이라면 우리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지켜주는 게 옳아. 근데 너무 심각하게 부정의해서 이 사회의 정의에 위협이 된다면은 시민불복종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부정의한 정도가 약하냐 세냐에 따라서 이 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불복종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꼭 들어가야 되네. 니은번. 시민불복종으로 정의롭지 않은 정치체제를 변혁해야 된다. 아이고야. 이건 정말 기출문제를 얼마나 풀어봐도 계속 나오죠. 정치체제를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법민주주의 체제,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니은번은 꼭 빼줘야 돼요. 니은번을 빼고 갑니다. 디귿번, 을. 모든 법의 준수가 불의를 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준법 정신이 필요해. 준법이 중요해. 라고 해서 모든 법을 지켰다. 근데 그 중에 불의한 법이 있었다. 그럼 나는 불의한 법을 지킴으로써 불의를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되죠? 그 디귿번 들어가지고 리을번, 갑과 을로 함께 갔을 때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방법에 실패했을 때만 행해야 된다. 야, 이건 두 사람의 갈림길이야. 갑의 경우에는 그랬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한 거고 1번은 즉각적.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롤스는 최후 수단, 소로는 즉각적인 거부. 그래서
이건 공통점이 아니라 여기는 간만의 입장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번 빼주고 나니까 기억하고 디귿 들어간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나오겠죠. 와, 그래서 혹시 헷갈리는 부분 포인트가 있었다면 잘 복습해 두기. 아이고 죄송해요. 17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가 진술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정보사회와 윤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말고 그 이전에 말하자면 화자라고, 나라고 얘기해 볼게요. 나의 입장은 인간의 삶은 좋은 정보가 많이 생산될수록 풍요로워져. 정보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유권 인정하고 보호해야 돼. 정보는 창작자의 노동이 투입된 지적 결과물이지.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는 사유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쌓아놓은 기반 위에 정보가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유용한 정보가 증가한다고 본대요. 그 어떤 사람이. 이건 공유론이죠. 그렇다면 사유론이 공유론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쓰라는 거죠. 봅시다. 1번. 정보를 공공재로 간주해서 활용해야 함을 무시하는구나. 2번. 정보의 공유로 인해 창작물의 생산량의 증가함을 간과하는구나. 라고 말하기에는 이 둘 다 여기 앞에까지 뭐뭐 해야 함까지 보면 공유론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론이 이 부분을 무시할 리가, 간과할 리가 없으니까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체크한 거 보이죠? 동일한 맥락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서 안 돼. 그럼 세 번째, 정보 창작자의 배타적인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무시하는구나. 그렇죠. 사유론의 입장에서는 배타적인 소유권이 공공재나 공유로 보는 입장과는 다르게 내가 강조하는 입장인데 너는 그걸 무시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4번. 4번과 5번이 저는 와, 이런 선택지를 쓰는 게 참 좋다고 생각했어. 1, 2번과 같은 아이디로 4번과 5번도 깔아버렸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버렸을 텐데 깔끔하게 다른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정보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 유산이 축적되었음을 무시하는가? 여기 보세요. 사회가 쌓아놓은 기반 위에 정보가 생산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에 들어갈 수 없고 5번은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 두 사람 다 필요함이라고 봐요. 그 환경으로서 이 사람은 사유론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뒤에 사람은 공유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과하지 않아요. 둘 다. 그래서 매력적. 그래도 이 정보윤리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매력적인 오답지 잘 들어갔고 정답 3번. 야, 여기는 여기까지만 설명하자. 그죠? 클리어. 18번 갑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베블런의 과시소비거든요. 1899년에 쓰여진 얘기예요. 와, 근데 지금 봐도 되게 신랄해. 그 당시에 미국 사회를 비판한 얘기인데 와, 지금 봐도 야, 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제목부터 써서 여러분들 김 빠져 이러지 않죠? 베블런인 건 알 거야. 아는데 어떤 단서를 잡아서 이 헷갈렸던 선택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걱정했을 텐데 그 문화 중에 의식주 중에 소비윤리 패턴의 여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계교재도 많이 그동안은 계속 나왔었고 평가 문항에서도 시도된 적이 있었던 거라 이것도 좀 잘 봐뒀으면 좋겠어요. 문명화된 사회에서 유한계급의 생활 여절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을 제공하고 여기 주가 중요해. 최하위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어요. 유한계급은요.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생산적인 활동 말고 비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유한계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예절이나 가치 기준이 명성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게 최하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이 과시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고 어떤 계급도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최하위층까지도. 왜냐하면 계급 분류 기준을 능가하도록 부추기는 차별적인 비교 관행이 소비 경쟁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패턴이 되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 비교 관행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신을 차별화해서 타인의 부러움을 사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쟁에 노력을 쏟으면서 갈수록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편협해진다라고 했는데요. 자, 말하자면 이렇게 유한계급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명성을 과시를 해줘야 되니까 과시하는 소비를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계급을 보면서 와, 부러워. 그 부러움을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을 얻죠. 부러워라고 하는 그 사람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방 소비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계급에 대한
뭐라 그럴까 열등감을 극복한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야. 비꼬아서 비판하는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1번 유한계급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 명성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시소비를 하고요. 두 번째,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면 과시적 소비 형태는 사라지느냐?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경쟁적인 소비 현상이잖아요. 비교 관해. 그래서 소비 경쟁을 자극한다라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릇된 소비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럼 4번 갑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요. 명품 같은 게 그렇죠. 근데 수요량이 계속 증가해요. 안 없어져요. 나도 그걸 살 수 있다를 과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그런 열등감 같은 걸 또 극복하기도 하고 혹은 과시하기도 하고 모방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 5번. 특정 계급에 국한돼서 과시적 소비 욕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계급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계급도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거 2번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9번.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인데요. 서로에 대한 비판으로 가요. 자연과 윤리인데 갑번을 보니까 평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요. 한 존재의 고통과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을 똑같이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이익평등 고려 원리 싱어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첫 번째 문장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익평등 고려 원리에 대해서 자칫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은 이 문장을 잘 봐두세요. 두 번째,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유일한 기준이요 혹은 필요 충분 조건이야까지 얘기하죠. 싱어예요. 1번, 삶의 주체로서 일부 동물들, 레건이겠죠. 도덕적인 권리를 가져.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해를 입혀서는 안 돼. 즉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병번, 동물에 대한 감사는 직접적으로 볼 때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고 동물 학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의 이로운 자연적인 소질을 약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칸트입니다. 싱어, 레건, 칸트 쓰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고마운 게 여기 하나씩 비판의 구도가 하나씩 들어가서 또 깔끔하게 문제 풀 수 있었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A, 싱어가 레건에게 주는 건데요.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함. 그런데 당신은 그걸 간과하고 있음. 이라는 비판을 한다는 건데 싱어의 기본 전제가 안 맞아요. 이 사람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함이라고까지는 하지만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죠. 모든 생명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가야 되잖아요. 식물에게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라는 검증이 나와야 되고 그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줘야 돼요. 싱어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함의 전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간과한다고 레온한테 말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A번 뺍니다. B번. B번은 레건이 싱어에게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욕구를 지녔음. 근데 당신은 그걸 간과함. 둘 다 기본적인 욕구를 동물도 지녔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어가 그걸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죠. 뺍니다. 3번 C2로 갑니다. C2. 칸트가 주는 비판인데요.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존재임을 무시함. 혹시 이거 고민했어요?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존재임은 칸트. 인간 중심주니까 예스.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도덕적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만이. 누가 봐도. 인간 중심주의부터 저 마지막까지 가도 누가 봐도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존재이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사람의 구도를 봤을 때 세 사람 다 이걸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빼줘야 돼요. 그럼 4번 D. 인간 이외의 일부 유적물도 목적으로 존중해야 돼. 이 두 사람 다 의무론을 갖고 있지만 레건이 칸트와 다른 점이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 유적물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얘기했겠죠? 그들도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야. 근데 칸트는 그걸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갑니다.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간과한다라고 하는데 F예요. 와, 중요한 거는요.
지금 칸트가 죄송해요. 싱어가 칸트에게 주는 건데요.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임이라고 싱어가 말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원리는 한 존재의 고통과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을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이지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한다,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들의 고려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동일한 고통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그런 최소한의 입장이에요. 이렇게까지 확대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출제됐었던 요소죠. 그래서 5번 싱어의 기본 입장이 아니므로 칸트에게 줄 수 있는 비판이 되지 않아요. 정답 4번입니다. 이런 거 그래도 잘 체크해 놓게.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가요. 어느 동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라고 했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어느 동양 사상가인지는 당최 알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래도 유교 사상가인 건 알겠다라고 하는 게 인을 이야기하면서 기역과 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네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자랑스러워. 내가 강조했듯이 기역은 재, 이건 형제 자매 사이의 우애죠. 인의 근본이야.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는 달리 부모님의 속마음까지 삽혀서 공경으로 모시는 거야.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기역과 재를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드물어. 기역의 실천을 통해서 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래. 유교 사상가가 편지를 썼어요. 그럼 유교 사상가가 보낸 기역은 인을 실현한 방법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역, 그리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역번.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관계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 야, 이건 굉장히 비판받을 일인데요. 그래서 기역은 빼줘야 돼요. 니은번. 보은의 마음을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보은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안에 있을 수 있죠. 그걸 겉으로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갖춰서 일종의 허례허식이 아닌 예를 갖춰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니은번 맞네. 그럼 디귿번.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온전하게 하는 거. 이게 써야 돼. 이건 써야 돼. 불감, 회상. 이게 불감, 회상이고 이게 효의 시작이죠.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효의 완성은 뭐예요? 입신, 양명. 그래도 하나 써놓읍시다. 요걸 효의 실천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디귿번 맞아요. 리을번. 상경여빈의 예를 다하여 완성하는 거. 선생님 상경여빈 뭐였어요? 부부 사이에요.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서로 그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서로를 보듯이 이 손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런 예를 갖춰라. 요거는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손님 대하듯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리을번 빼주는 겁니다. 니은하고 디귿 들어간 3번이에요. 와,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었네요. 주어진 시간보다 많이 풀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 추웠었는데 땀이 쫄쫄쫄 날 정도로 열심히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잘 나타나기를, 이 여름을 버틸 수 있는 알찬 플랜을 세워서 자신의 부족한 점들 잘 메꾸고, 그래서 9월에 우리 가을에 만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잘 지키는 겁니다. 알겠죠? 모두 수고했고 고맙습니다.